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들어서 우리 기업들 실적이 전년 대비 반토막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더 좋아질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한국은행은 기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5%를 2.2%로 낮췄고, 그리고 추가적인 하방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 실적은 계속 곤두박질 치는 데다가 금융시장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코스피 2000 무너졌고, 코스닥도 600이 깨졌고, 원화 환율은 그동안 올라가지 못할 소위 시쳇말로 넘사벽이었던 1200원을 돌파해버려서 이게 그 위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의 상황은 어느 정도 상황이고, 또 현재 우리나라에 들이닥친 여러 가지 대외 악재들 잘 아시죠? 미중 무역 분쟁, 한일 경제 갈등, 또 국제유가 급락,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갈증 해소, 우리 기업 실적과 한국 금융시장의 앞날, 한성원의 오아시스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에서 이분 이름 모르면 안 되죠. 홍춘욱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실적이 어렵다, 뭐 다 어닝 쇼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예견됐던 어닝 쇼크인가요? 아니면 예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제로 어닝 쇼크 상황으로 나온 건가요? 전자로 봐야죠. 예상했었는데, 네. 그래도 좀 나아지기를 바랬던 희망을 꺾은 정도. 그러니까 예상보다 아주 나빴다까지는 아닌데, 네. 예상대로 나빴다. 예상대로 나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나빴다. 근데 꼭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그냥 예상 수준이었는데, 예. 업종별로 좀 희비는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같은 데는 네.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보다는 너무 낮춰놔서 네. 그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은데, 이제 반대로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더 나쁜 업종들도 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예상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별로 그렇게 희망이 없는, 낙이 없는 2분기 어닝 시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증권가의 소위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워낙 기법도 이제 선진화됐고 연구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대체로 이 흐름에 대해서는 예상들을 잘 하실 텐데, 이제 그런 어닝 쇼크라고 말하기에는 그래서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지금 어느 정도나 나빠진 건가요? 한 절반 정도. 절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한 180조에서 160조 사이를 작년에 연간으로 보면 네. 기록했다라면 지금 이제 100조 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올해? 100조 밑으로. 네, 그러면 반토막이네요. 예, 반토막 가까이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도 그 정도 그렇죠. 수준이고. 절반 이하로 지금 됐으니까요. 지난해 뭐 분기 그 영업이익단에서 봐도 15조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은 상당히 줄어들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 실적 전망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돼서 올해 초 굉장히 하향 조정된 걸 이번에 밑으로 깨고 내려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뭐 그렇게 반등도 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뭐 제일 그래도 초미의 관심사가 또 비중도 제일 크고 반도체 분야일 텐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둘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 둘이 1, 2위를 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실적이 예상했던 대로 이제 반토막인데, 이게 가격 하락이 더 큰 건가요? 아니면 시장의 수요가 생각만큼 안 느는 게 더 큰 건가요? 둘 다죠. 둘 다인데 가격이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고정거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고정거래 가격이 떨어지게 됐던 이유는 당연히 수요가 둔화된 측면도 있었겠지만 지난해 연말 올해 초 사이에 절정에 도달했다. 물론 지금 또 나빠질 수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어떤 리스크 요인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걱정들 속에서 재고를 쌓아둔 거죠.
재고를 기업 재고들을 갖다가 많이 쌓아놓은 상황에서 별로 뭐 그 예상보다 경기가 좋았다 이러면 참 해결이 다 쉽게 되는데 그렇게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문제들 여기다가 한국과 일본 간에 있어서 무역 갈등까지 부각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니까 네. 주문을 이제 자꾸 연기하는 거죠. 재고는 이미 쌓아놓은 상황에서 네네. 뭐 앞으로 특별히 강한 어떤 강력한 수요가 없다라면 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당장 스마트폰 수요만 하더라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부진한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지금 가격 올리면서 주문을 넣기보다는 좀 기다려보자.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가격 떨어지는 와중에서 또 대놓고 감산하기는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독점 문제, 반독점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식으로든 이제 수율 문제라든가 아니면 영구동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해서 공급도 이제 조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 그건 2분기 실적에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본다면 종합해 보면 결국 가격 하락이 제일 1차적인데 가격 하락의 그 뒤를 좀 살펴보면 미중 무역 분쟁의 우려들 속에 재고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쪽은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공급 능력에 대한 투자도 대폭 축소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작년까지 확대해 놨던 네, 거예요. 네, 연 뭐 30조 이상씩 특히 그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네. 투자 이런 것들까지 해서 그 단위 공장 단위로 본다면 뭐 사상 최대 투자들이 작년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들은 네. 올해 이제 지금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속도 조절. 예, 또 더 나가서 노후화된 라인들을 연구 라인으로 돌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체해버려서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해서 떨어뜨리고. 대응 중이라서 실제로 스팟은 꽤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갈등. 그것 때문에 아베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엑스맨 아니냐, 반도체 가격 올려줘서 실적들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예, 그것도 말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스팟 현물 시장 가격은 반등했다. 근데 고정거래 가격, 그러니까 뭐 애플이다, IBM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그 데이터 센터들 가지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뭐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었던 데들에게 주는 고정거래 가격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하락 중이다. 아직까지는 하락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자산업에 대해서 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면 하나는 그 전자산업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반도체만 좋았고 나머지는 좀 계속 별로였다. 또 스마트폰도 삼성이 1위는 시켰지만 뭐 그렇게 대단히 실적이 좋은 거 아니고 LG는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해외 이전하기로 했고 이 전반적으로 그러면 반도체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전은 유일하게 그래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특히 북미 지역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1위를 가전, 백색 가전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고급 호텔의 TV는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다 싹 쓸었던데.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참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를 제외하고 이제 살펴보면 백색 가전들 쪽도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뭐냐면 전자부품이랑 디스플레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니까. 실제로 디스플레이 최근에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 더 나가서 비메모리 부분, 뭐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직도 1위 기업들하고의 격차는 굉장히 큰 편이고 더 나가서 이제 뭐 PCB라든가 다른 전자부품, 콘덴서 이런 쪽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엔화 약세 압박을 많이 받았죠. 뭐 무라타라든가 교세라 같은 일본의 전자부품 기업들, 전문 기업들한테 비해서 환해서 또 압박을 받은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반도체 쪽은 굉장히 잘해왔는데 이제 메모리 쪽은 굉장히 잘해왔는데 빈메모리 아직 갈 길 멀고 더 나아가 핸드폰 가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가화를 좀 해나가면 좋았을 텐데 뭐 폴드가 이제 잘 되길 바라야 되지만 ASP 단위당 단가들이 쭉 올라가면서 고가로 계속 갔으면 좋은데 그쪽 잘 안 되는 가운데 저가 제품들 뭐 A10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이 잘 팔리며 시장 점유율 1위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부품이 가격이 비싸지 않은 저가 뭐 이런 걸로 가게 되니까 부품 단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냐. 여기다가 후아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의 추격, 오포, 비포 이런 애들이 1위에서 5위 사이에 막 2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막 들어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무섭게 치고 왔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들 속에서 또 LG전자 어떻게 보면 탭을 이제 이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참 지난 한 2년간 반도체 랠리였지만 그 과정에서도 소외된 업종은
전자산업 내에도 존재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번에 또 어려울 때일수록 잘 버텨내고 또 일어서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좀 종목을 좀 바꿔보죠. 종목이라기보다 업종인데 조선업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고 네. 업황이 안 좋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규 수주나 이런 거에 있어서 세계 1위 자리를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주가 줄었다. 지난해 목표 대비해서는 절반, 또 작년 대비해서 본다면 한 19%, 20%씩 줄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 전체 세계적인 어떤 발주가 둔화된 게 크다. 앞단에서 경기 침체가 맞다. 경기 침체도 있고 유가 변동성이 커진 게 큰 것 같습니다. 커지고. 그래서 지난해만 하더라도 $80 있던 게 $60 깨질 정도로 급등락. 여기다가 이란 문제, 또 대규모 카타르를 비롯한 이쪽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LNG 운반선들에 대한 어떤 주문 지연 이런 문제들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방 산업들이 별로 안 좋다 보니 우리나라 조선업체 작년에는 상당히 좀 하반기 회복의 징후가 나타났다가 그렇죠. 지금 상반기는 2019년 상반기는 기대만 못했다. 근데 아직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다. 이런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중국 애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많이 치고 올라왔고 또 기술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긴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조선업황이 안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나 벌크 쪽은 이제는 좀 힘들어졌다라고 저는 많은 부분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컨테이너 쪽에서도 이제 고가 쪽 일부 초대형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도 잘하고 있지만 저가 쪽은 확실히 예전 우리가 일본을 추격할 때 같은 분위기다. 인정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드릴쉽이라든가 LNG라든가 등등 초대형 탱커라든가 이런 고가 선박 쪽에서는 아직 우리가 기술력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LNG 쪽에서는 아직 거의 일종의 독점 비슷한 독점이었죠? 수준이니까 이쪽 주문이 지연된 탓이 일단 상반기 부진의 가장 원인이다.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유가 때문에 그런가요? 정유석유화학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유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유 시장의 유가가 이렇게 변동을 하게 되면 그 후방단에 이제 다운스트림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고 관리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고요. 일단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모든 업종이 다 마찬가지죠. 다 그렇죠. 그래서 싸게 들어온 걸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또 들고 있는 재고의 가치 평가가 올라가는 또 가격이 올라간다는 자체가 전 세계 수요가 그래도 증가한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어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최고 좋은데 최근 들어서서 좀 반등하는 듯 하다가 급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쪽 관련해서 손실도 생길 가능성이 생기고 더 나가서 길게 보고 어떤 투자라든가 어떤 사업들을 해나가기 어려운 데 있어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다 이렇게 안 좋았나요? 근데? 아닙니다. 좀 좋은 아니에요. 좋은 업종들도 있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좀 낮았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주식 사도 돼요? 저는 일단 배당의 매력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제 기업들이 예전에 했던 약속 있잖아요. 주주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만 근데 주주에 대한 보상은 한번 올려놓고 나면 내리기 되게 어렵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더 잘하실 거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주주에 대한 보상들은 이미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보다 현대차나 기아차 실적이 더 잘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 놓고 보면 그래서 또 물론 삼성전자도 일시적인 이익 때문에 더 잘 나왔었던 건 아실 거고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 중에서 이익이 잘 나온 업종들도 충분히 존재하는데 일단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호재는 묻히고 악재만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 호재는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악재만 부각되는. 뼈를 때리는 일침이십니다. 자, 전반적인 업황은 우리 한번 본 것 같고 이제 성장률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죠. 우리 성장률이 2분기가 생각보다 좀 잘 나왔는데 1.1%. 이건 그게 1분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요인이 제일 큰 거죠. 1분기 성장률을 깎아먹었던 요인들이 2분기에 나온 게 크고요. 근데 이제 종합해서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해드리자면 정부가 다 했다. 정부가 다 했다. 그거 좋은 소리 아닌데요. 그래서 전체 정부 쪽에서의 소비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1.4%.
1.1% 성장했으니까 0.3은 민간이 마이너스 0.3이다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걸 다 상반기에 집행했다? 1분기에는 물론 이제 마이너스 기여를 정부가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1분기 때 못했던 걸 2분기에 아무래도 이제 그 작년에 네. 올해 예산을 한 7% 정도 작년 대비 확장적으로 편성했던 것 더 나가서 추경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연초부터 부각되니까 네. 일단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어떤 시간차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가운데 2분기에 집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급락은 막았지만 내용을 보면 이게 좀 마음에 별로 안 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 얼마였지? 한 6조 6조가 안 됩니다. 6조 채 안 되죠? 네. 저 가지고 충분해요. 저는 아니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자릿수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네, 뭐 실망입니다. 실망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쪽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1분기는 몰라도 2분기에는 정부가 잘한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 전체 성장 기여도가 민간에서 마이너스가 나는데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건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1.2, 1.3입니다. 네. 1.2, 1.3인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0.6에 뭐 GDP 성장률 2%라 쳐도 한국은행보다 더 부정적인 2%라고 쳐도 명목 성장률 한 2.5, 2.6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한 데 따른 이자 부담보다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올라가는 명목 성장률의 상승이 더 크다면 해야죠. 국가 재정에 있어서의 부담은 크지 않은 내가 보기엔 여건이라면 적자 재정도 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뭐 이럴 때는 과감하게 사람들,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을 돌려놓을 정도의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네. 좀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그거는 뭐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정부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저기 여의도에서 도장도 찍어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잡은 숫자도 워낙 적게 잡은 것 같은 기분인데 근데 잡아놓기를 이렇게 나빠질 줄 모르고 잡아놨던 금액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원래 7조였으니까요. 네. 자, 뭐 지금 투자 쪽은 전부 다 마이너스고 뭐 어쩔 수 없죠. 그나마 그동안 우리 투자 지탱해주던 게 반도체하고 건설인데 둘 다 안 좋으니까 투자가 좋을 수는 없을 거고. 상반기 뭐 부동산 거래량 보시면 그러니까요. 네. 그 반도체 가격 보면 뭐 딱 나오는 숫자들이라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다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저물가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이다. 네,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그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러고 그런 거 큰일 납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암묵적으로 깔고 있는 전제 기준 연도 바뀔 때마다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들 아시잖아요. 네. 2010년 기준 연도에서 2015년 기준 연도로 바뀌니까 2010년대 초반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하향 조정된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다 0.2, 0.3%씩 다 하향 조정돼요. 네. 그리고 2020이 되면 또 하향 조정될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요인 때문이잖아요. 첫 번째, 가장 큰 게 저는 이번에 나온 신형 소나타 보면서 감동했거든요. 와, 우리나라 차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구나. 잘 나오대. 잘 나왔죠. 근데 그보다 더 한 게 기본으로 그냥 깔려있는 장치들이 ABS부터 시작해서 이런 장치들이 굉장히 좋은 옵션이 기본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1985년 소나타가 처음 나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옵션과 현재의 옵션을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차거든요. 네. 품질이 말도 못하게 개선됐지만 그냥 1500cc에서 2000cc 초반 뭐 승용차, 중형 승용차 소비자 물가에는 그렇게 잡히는 거죠. 네. 즉 품질의 어마어마한 개선. 그때 당시 그라나다에 들어가 있던 옵션보다 소나타 옵션이 더 좋다라는 것은 물가에 반영이 전혀 안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차라도 품질이 개선된 데 따르는 효과를 반영 못하니까 결국 경제에서 물가를 갖다가 상향 추정하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차가 아닌데도 같은 차라고 놓고 너 물가 올랐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계산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첫 번째 거고, 두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거를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우리 요새 비 맞고 장마철에 옷이 졌잖아요. 근데 이걸 비싼 돈 들여서 드라이 하려니까 옷감 상할까 걱정될 때 요즘은 그냥 생활용 가전 엘모 전자회사 하는 거기다가 우리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 뽀송뽀송해지잖아요. 그건 비쌉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에 편입 안 돼요. 얼마 전까지 300만 원, 200만 원 했습니다. 점점 떨어지죠. 저게 이제 50만 원대 되면 소비자 물가에 편입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전무님 300에서 50만 원 되는 동안의 물가 하락은 소비자 물가에 집계 안 되고 50만 원에서
55만 원 올라가는 건 짓게 되겠죠. 그건 짓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에 편입될 때 소비자들의 지출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느냐를 가정을 해서 항상 편입을 시키고 편출을 시키는 거지만 네. 이미 그 전에 있었던 가격 하락은 다 제외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1% 밑에 있다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디플레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아니, 물론 이제 공공요금이 네. 최근에 물가 하락에 좀 기여했다 이건 동의합니다만 또 물가 그렇지만- 많이 떨어지면요 공공요금 올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금바지 빼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니까. 그건 너무 좀 약간 안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환율이 급등해서 수입물가 올라가면 디플레 반응이 우려가 완화될 수도 많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좋은 예, 좋은 물가 상승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2014년 이후 대략 정부의 목표 수준인 2%를 하회하고 있어요. 연간 기준으로. 예. 그렇다면 적극적인 통화 정책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통화 정책이 안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라도 또 추경이 또 추가 편성이 어렵다면 내년 예산이라도 공격적으로 편성해서 시그널을 시장에 좀 줘야 된다. 아니, 이렇게 보고 추경도 가능해요. 추경이 그것도 가능해요.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네. 기대가 잘 안 돼가지고요. 네, 지금부터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죠. 2.2로 2.5에서 하향 조정하면서 하방 가능성도 열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1%대까지 갈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럼 추가 금리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네, 저는 있고 또 해야 한다라고 보는 쪽에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있느냐 없느냐 예,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 크죠? 예, 일단 시장 금리가 네. 이미 1.2, 1.3을 깨고 내려간다라는 것은 네.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은 이미 추가 금리 인하가 연내 가까운 시간 내에 한 번 더 있지 않냐라는 것을 이미 채권 시장은 다 반영하고 있는 수준인데 만약 이걸 동결한다, 네. 오히려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시장 충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도 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하겠다. 2012년 드라기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네. 유럽 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가 무엇이라도 하겠다. 이 한마디 한 다음부터 일시적이라고는 했지만 아무튼 유럽 경제 회복되고 유럽 부동산 시장 살아났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정부 정책은요, 그 뒤에 이제 후폭풍 있으면 또 반대로 하면 되는 거고, 네. 경제가 좀 어려움에 처해졌다 싶을 때 당국자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신호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냐? 근데 이 부분이 참 저는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인상하기 싫지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인상해요.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상하기 싫지만 인상해요. 뭐 인상하기 네, 싫지만 그래서 인하해요. 뭐 이런. 아무리 문제를 잘 풀면 뭐합니까? 밑에다가 이런 답을 쓰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잘못됐어요. 예, 저는 네, 그 신호를 뚜렷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전 환율이 제일 관심인데 네. 환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금리를 충분하게 안 보면 환율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 보충 질문을 드리면 지금 1.75에서 1.5까지 낮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기 하강 국면에서 0%대 보나요? 못 볼 이유도 없지 않냐. 못 볼 이유도 없지 않냐. 예, 왜 그러냐면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좀 마음을 편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일 텐데. 네, 그렇긴 한데 네.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 간 대출 금리 서로들 이제 초과 지준에 따른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 네. 일본도 마이너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나마 괜찮았다고 했던 호주, 뉴질랜드조차도 다 1%대 지금 다 진입할 정도로. 네.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한국은행이 그 제로금리 1% 금리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희도. 그러나 얼마 전에 그 미연전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이 이자율이 0 아니냐. 자연 이자율,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적인 정책 금리 수준이 지금 제로금리 아니냐. 네. 이미 사실 제로금리. 제로금리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실업률을 이렇게 떨어뜨려도 물가가 안 오르지 않냐. 필립스 커브가 누웠는데 필립스 커브는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으로 펼쳐져 있다면 굳이 우리만 옛날에 어떤 그 금리 수준, 과거의 금리 수준, 그뭐 2% 예를 들어서 하단은 2%였다.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우리나라가
소비자 물가가 왜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최근 들어서 정부가 공공요금 인하했다. 맞죠? 그러나 나머지 요인이 뭐냐? 세계화 아닙니까? 네. 직구로 사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관세 전쟁, 뭐 환율 전쟁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제품 가격 인상했다는 이야기 듣기 어려운 환경이다. 네. 뭐 그러니까 임금이 안 오르거나 단위 노동비용이 못 오르는 환경에서 뭐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는 게 되게 부담을 느끼는 모든 사업자들이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인플레이션 목표를 아예 그냥 바꾸던가 네. 2%라는 걸 하지 말고 뭐 명명 성장률 타겟팅 4%면 4%, 5%를 하던가 아니면 뭐 시그널을 명확하게 주던가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인데 네.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좀 안타깝습니다. 환율 넘어가 보죠. 환율이 사실은 요즘 제일 핫한 이슈인데 뭐 그동안 1200을 뚫느냐 못 뚫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좀 있긴 있었잖아요. 뭐 1180 이렇게 가고 가다가 또 주저앉으면서 뭐 1200 가냐 못 가냐는 얘기가 잠시 또 확 들어가 버렸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뚫어버렸어요. 또 위안화도 방어선이었잖아요. 7일이 깨졌단 말이에요. 예, 11년 내 최고치니까 네. 이건 뭐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 가니까 원화도 따라서 약세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원화 약세 얘기하기 전에 위안화부터 좀 먼저 보면 우리 금리 전망은 했고 뭐 제로 금리까지도 각오해야 된다. 열어둬야 된다. 네, 열어둬야 된다. 네. 다음에 이제 위안화 7을 방어선을 중국 정부가 뭐든지 다 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철벽 방어선이 뚫렸는데 저 어떻게 봐야 돼요? 어디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일단 위가 열렸으니까 네. 1990년대에는 8.1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때문에 사실 외환위기 왔었잖아요. 네. 한국이 97년 외환위기 왔던 이유는 우리가 국내적으로 무슨 부실 투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많이 있었죠. 사실은 그때 당시 일본이 역플라자 합의하면서 1995년부터 환율 급등한 거 네. 여기에 중국이 위엔화를 8.2, 8.1까지 30% 상향 조정한 거 한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두 나라가 환율을 다 30% 이상씩 환율을 조정하는데 우리만 환율 800원 들고 가다가 경쟁력이 약해져서 사실 어려워진 거라고 봐야 되지 굉장히 큰 않습니까? 이유 중에 하나죠. 예, 저는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환을 그때라도 우리가 열었어야 되는데 그걸 잘 정부가 못했다. 억지로 잡아둔 측면이 잡아뒀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왜 잡아뒀어야 한다면 이제 정부가 그 물가나 여러 가지 요인을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중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OECD 가입해야 되는 나라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1달러에 대해서 8위엔 정도에서 오랫동안 거래되던 걸 2006년부터 시작해서 환율을 완만하게 낮춰서 6까지 네. 낮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6에서 7은 딱 중간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넘긴다라는 것 자체는 이전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고 중국이 그동안 꿈꿔왔었던 중국몽이라고 불렸던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기축통화에 대한 꿈도 있었던 건데 이번에 깨지는 거죠. 이게 이제 포기한다라는 선언으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시장 참가자들에게 많은 기대를 주게 되는 거죠. 뭐냐? 중국 위안화 앞으로 약세다. 이렇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첫 번째가 해외 차입한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가? 달러에 출돼 있고. 예, 달러에 대해서 노출될 수 있고 두 번째 외환 보유고가 한때 4조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 큰 무역 흑자에도 불구하고 새는 돈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올렸다. 그럼 뭘 뜻하나? 관세 부과에 맞서서 환율 조정으로 대응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들이 나타나는 경우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안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 네. 중국이 저럴 줄 몰랐죠. 원한 좀 이따 얘기하시고 예. 원한 좀 더 집중적으로 여쭤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위안화가 이번에 7을 뚫은 게 상징적 사건 같습니다. 뭐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상징적 사건으로 네. 시장에서 감당을 못하고 뚫린 게 아니라 그 중국 질문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예, 열어줬다? 그 채권 시장에서의 그 흐름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네.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공격을 해서 환이 뚫린 거라면 네. 차입해서 매도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차입하면 단기 금리가 급등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인터뱅크 마켓에서 단기 금리가 급등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아주 예를 들어서 2015년 같은 그런 급격한 단기 금리의 상승 같은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금을 시장에서 확 땡겨서 돈을 빌려 레버리지를 해서 외환 시장 가서 매도를 할 때 네. 환율 급등, 금리 급등이 나오면서 이게 전형적인 숏 포지션 즉 위엔화에 대한
환율 상승 베팅 포지션이 나올 때 특징입니다. 네. 근데 이번엔 두드러지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건 중국 정부가 한 걸로 봐야 된다. 정부가 열어준 거다. 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뭐 당신이 때리는 대로 맞고 있어야 되냐? 우리도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다. 라는 어떤 일종의 신호를 보낸 거라고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후속이 돼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번 중국 환율을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이 이제 상방을 열어줬다는 거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어느 정도 이제 보복성 위협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달러 유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어떻게 보세요? 네, 첫 번째는 한 10% 정도는 각오해야 될 수도 있지 않냐. 10%면 7.77, 7.6, 그러니까 베이스가 6.8에서 시작했다고 치면 7.5? 7.5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 정도 환율의 상승은 중국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정도의 변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중국도 막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하고 막 경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거기도 생산자의 저물가기 때문에 수입 물가 좀 상승하는 게 오히려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러면 실질 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들도 없지 않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앞으로 6.8이 지난번 상단이었다라고 저희가 많이 봤다면 거기서 위로 지금 뚫린 거니까 10% 정도는 열어둬야 될 가능성은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최대 리스크 요인은 한머니 유출입니다. 네. 한머니 유출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금리 인상,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 통제입니다. 근데 이제 창구지도라고 하죠. 예, 근데 첫 번째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내수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기도 안 좋고 또 금리 인상하면 또 위안화 강세 요인이 되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머니 유출이 나오고 할 때 자본시장에 대해서 실제로 최근 들어서서 외화 유출에 대한 규제들이 되게 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네. 당장 뭐 캐나다나 시드니 부동산으로 가던 중국계 자금들이 끊겼다라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꽤 시장에서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본 통제 또는 자본의 출처 내역 조사들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쪽은 충분히 중국이 들고 나올 수 있는 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은 위엔화 환율 조정 및 자본 통제 강화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원화. 네. 이건 이제 우리 정부가 뭐 1200을 용인해 준 것도 아니고 중국은 뭐 정부가 의도했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조나 시루나 1200을 봤어요. 유럽 재정위기 때였던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1,500원까지 갔었습니다. 갑자기 지금 원화 가는 커브의 각도나 이런 걸 보면 그때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 계속 갈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건 뭐 제 생각은 미국이 또 관세를 25% 올리고 중국이 환율을 더 올리면 우리도 그 정도 상승을 따라갈 수 있겠죠. 따라갈 수도 있죠. 10% 간다면 1,300. 네, 1,300이 갈 수도 있는 거죠. 지난번 실제로 뭐였습니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 때 1,300원 갔었지 않습니까? 2011년에 갔었고요. 충분히 열려 있다. 외환시장이라는 건 원래 하단은 단단한데 상단은 위로 변동성이 커질 때는 열려 있다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제약 요인들은 존재하는 게 첫 번째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했던 해외 우리 투자 추계를 보는데 어마어마하게 흑자가 많이 늘어나요. 대외 순 포지션이 흑자 국가가 됐다. 됐죠.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돈을 우리가 많이 투자한 데가 달러에다가 30% 이상을 투자해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지금 뭐 가져오면 되니까. 이제 환율이 급등할 때 차익을 실현할 사람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2008년에는 주식 외환 시장에서 환율 급등했던 가장 큰 요인이 외국인 매도 자금이었어요. 채권 주식 동반 매도가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징후가 전혀 안 보이니까. 특히 채권은 뭐 너무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 뭐 좋다고 저렇게 채권을 계속 사요? 아니 이제 외환에서 지금 계속 환 해지를 하고 들어오니까 너무 한국 채권 가격이 매력이 있죠 지금. 그러니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네, 그래서 한국은 이 수합 계약을 맺어놓거나 선물한 매도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맺어놓은 것들이
상대 거래 파트너가 문제가 될 정도가 되면 큰일 나겠지만 네. 그런 일만 없다면 은행의 건전성이 무너지는 일만 없다면 이 계약은 유지된다고 믿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니까 네. 이 기대마저 무너지는 거는 사실 뱅크런 리스크가 부각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 안 보이니까 그런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해외 투자를 많이 해놔서 네. 차익 실현하고 매도하고 들어오는 돈들이 꽤 있어 보일 것 같다. 환율이 더 추가 급등할 경우에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2008년하고 달리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들의 유출이 지금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건 오히려 추가 유입의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 채권 쪽 상황이다 보니 네. 그 환율의 상승 리스크는 있는데 그게 뭐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뛰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상단의 천장이 어디냐를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보는 바로 천장은 어디고 이게 언제쯤 천장일지 제일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사실. 이제 뭐 이건 기술적 분석이신 것 같은데. 아니, 뭐 기술적 분석 아닙니다, 저는. 그 위기 이후에 네. 2008년 위기 이후에 그 환율의 핵심 레인지는 1,250원이었다. 네. 예, 그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네. 실제로 지난번 2016년 초에도 1,250원 못 가고 사실 환율 떨어졌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저항선이 한 번 있기 때문에 1,250원 선에서는 일단 좀 진정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제 거기 뚫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또 재정위기 때 유럽 1차 재정위기 때 1,300원 레벨 정도가 아마 일단 유력한 지지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1,300까지 뚫고 가기는 힘들다. 그때는 달러를 좀 파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달러 파는 것도 고민해봐야 된다. 그때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 환율이 이렇게 약세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두 개, 미중, 미중 무역 분쟁이 제일 한이라고 두 가지죠 지금. 일본이 밉죠. 이렇게 힘들 때 네. 참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언제나 우리에게 물건을 주고 뭐 가격이 문제라서 그렇지 서로가 믿고 같이 제품을 어떻게 보면 개발해온 관계인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네.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배신을 했다라는 건 물론 우리는 올해는 우리가 아프겠죠. 그러나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신호를 준 거죠. 이 나라는 믿고 갈 수 있는 믿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줬다라는 건 상당히 일본에게 더 크게 아프게 다가오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그건 좀 장기적이고요. 그렇죠. 적어도 올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당장 눈앞에 주먹이 아픈 거기 때문에. 너무 아프네요. 네. 자, 한 가지 원화하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마무리 질문들 드릴 텐데 지금 아까 그 우리 원화가 이제 우리가 순대외 채권국이 네. 됐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순대외 채권국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 원화가 강세로 갈 거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제 조금 시간은 더 필요하지 않겠냐. 시간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원화가 이렇게 말도 못하게 약세로 뛰어 올라가고 하는 모습은 앞으로는 점점 보기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래도 거죠. 상단은 낮아지지 않겠는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환위기 때 2,000원,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00원, 유럽 재정위기 때 1,300원이었던 것이 네. 상단이 조금씩 떨어지는 중이고 네. 그 이유는 누적된 해외 투자 포지션. 왜냐하면 환율 급등하면 갖고 들어올 테니까. 그러니까요. 차익 실현하겠다면서 좋아하면서 우리나라 연기금들이 좋아하면서 팔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일본도 위기 때마다 강세 가고 왜 안전자산 인정받는 그 것도 보험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상단은 이제 점점 안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음. 근데 다만 그 일본처럼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느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번 사태를 보더라도. 그렇죠. 일본 같은 안전자산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일본인도 저렇게 가는데 우리보다 30년 먼저 가서 저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요. 30년 후에는 우리도 안전자산이 되겠죠. 그렇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 준 기축통화가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자, 넘어가서 S&P가 우리 신용등급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조금 예, 그 부정적인 전망에 가까운 얘기를 내놓은 것 같은데. 뭐 맞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경기가 나빠질 때는 네, 맞는 이야기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경기가 내려갈 건지. 경기가 나빠질 때는 항상 기업들에 대한 신용 등급은 상향 조정 일변도에서 중립에서 하향으로 가고 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
그러나 전 세계 글로벌 다른 피어 그룹 대비해서 우리가 정말 나쁜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글로벌하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있던 경제 사회에서 디스인플레이션 또는 제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세계 경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본다면 과거와 패러다임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뭐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줘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됐는가라고 본다면 적어도 지난 2017, 18년의 역사상 최대 이익들을 기록했었던 것을 물론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낮은 거는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내부 유보는 많이들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네, 현실적인 어떤 위협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뭐 그 마지막으로 우리 뭐 경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그건 경기는 지가 알아서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 금융시장 또 외환시장에 참가하시는 분들 또 지금 마침 또 성수기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환전 수요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외환 쪽에서는 추가 환율 상승 압력들은 좀 부각될 것 같다. 그래서 수요가 있다면 좀 빨리 바꿔라. 리딩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식 측면에서 놓고 보면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0.8배가 깨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주 되게 너무 싸 보여요. 네, 너무 싸고 특히 몇몇 기업들은 배당 수익률이 4에서 5% 이상을 주는 기업들의 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걸 생각해 본다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신용융자 다시 말해서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하셨다가 이번 기회에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이 비극인데요. 네. 이 비극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신용융자 잔고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주식시장이 막 그 지지선 없이 급락할 때가 지나고 보면 또 저점이죠.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포지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라는 점들. 네. 참 어렵지만 역발상의 자세들도 지금은 좀 가져볼 수 있는 기업들은 눈에 띄는 것 같다. 몇몇 기업들은 눈에 띄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 실적은 뭐 반토막. 그러고도 앞으로 개선될 거냐, 개선되기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그렇게 이렇다 할 만한 호재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금리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1% 미만의 금리를 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환율 1300까지 갈 가능성 현재로서는 굉장히 다른 때보다는 높아 보이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뭐 좀 꽤 커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런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면 먼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 경기가 다 전반적으로 안 좋은 데다가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그 악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린 두 개가 더 겹친 게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여전히 우리 대중 수출이 한 30% 되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그런 이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아플 때 뒤통수를 한번 더 때려주는 바로 옆 나라 일본이 있어서 굉장히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적인 경제 전체의 근본적인 리스크 이외에 미중과 한일이라고 하는 그 이벤트 리스크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우리 시장이 또 우리 기업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하고 관련된 문제는 정부가 뭐 금리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통해서 상당히 방어를 하면서 가야만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동시에 미중 무역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만 좀 빨리 좀 끝나고 또 한일 간의 이런 경제적인 분쟁, 일본이 자기가 이 정말 그 자기 발등을 짚는 그런 실수인데 올해 빨리 깨우치고 오래 가지 않고 한일 관계도 원만하게 잘 풀려서 내년 정도부터라도 좀 다시 순항하는 궤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한성환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